자, 그러면 자, 오늘 6장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3장, 4장 이자율에 대해서 첫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왜 동일하게 안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기가 다른 이자율, 즉 만기가 상이한 채권들의 이자율이 있죠. 그것들이 동일하게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 않고 지각각 움직이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때 못했죠. 못한 게 스토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는 못했는데 이제 그 답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들의 이자율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앞에 5장에서는 그냥 뭉텅그리가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자율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모든 채권에 미치는 영향, 방향 정도만 봤습니다. 그런데 채권마다 방향이 또 정도가 다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방향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한 채권 간의 이자율 변화 또는 채권 가격의 변화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별하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아니면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를 더 만드는 상이하게 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첫 번째 드는 것이 위험 구조고 그 다음 두 번째 드는 것이 기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위험 구조는 다 하고 기간 구조까지 조금 하겠습니다. 위험 구조라는 것은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 간의 이자율을 상이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율 또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죠.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 값이 되도록 결정하는 요인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채무 불이행 위험, 그 다음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가격은 낮아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 유동성, 세금 부과 정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별개로 보자는 거죠. 하나는 별개로 보고 잔존 만기 기간은 별개로 보고 잔존 만기가 동일한 것만 일단 먼저 보자라는 거죠. 잔존 만기 기간이 동일한 채권 중에서 만약에 만기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지금 이야기했던 그 3가지, 4개 중에서 하나는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요인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봐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쭉 보면 이게 이제 장기 채권의 이자율인데 장기 채권 그러니까 3년, 정확한 지금 여기 연도는 안 되네요. 3년이나 5년 만기 채권일 겁니다. 어쨌든 만기 기간 동일하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대일학적으로 만기 기간은 동일한 채권이다라고 이건 볼 수 있습니다. 만기 기간이 비슷한 채권인데 여기에 단기 채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간에 이제 이자율 수준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연별이죠. 연별이고 이자율 수준을 보면 높은 데 있을수록 이자율이 높고 낮은 데 있을수록 이자율이 낮다 하는 건데 제일 낮게 있는 것은 이 녹색이죠. 그죠? 연두색이 제일 낮게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에는 뒤집히지만 대부분 기간에는 연두색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뒤집히시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그 다음 정도 있죠. 그 다음 정도 있고 일부 뒤집히긴 하지만 그 다음 정도. 그 다음에 빨간색이고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하늘색이죠.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의 네 개의 채권 간에 뭔가 하면 이 뭐랄까 이자율의 순서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이 채권은 장기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채권. 그 이야기는 만기는 거의 다 유사한 채권들이다. 유사한 채권들인데, 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등수는 비슷하게 가더라. 라는 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등수는 비슷하게 가더라. 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순서가 왜 이래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색깔별로 어떤 채권이냐를 볼 수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채입니다. 자, 혹시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정부가 발행한 것이 어떻게 지방채냐? 주정부라는 것은,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 주정부. 이게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주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이,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정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정부가 미국가 쓰는 연방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게 이제 연방입니다. 물론 이제 연방정부가 조직이 다른 지역에도 있긴 있지만, 그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지방자치제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뭔가 하면 주가 있는 거죠. 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은 미합중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United States, 그러니까 스테이츠가 유나이티드 된 아메리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독립되고 난 뒤에부터 주가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 기능을 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떤 초기에는 중앙의 힘이 지방에다 안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 자체가 하나의 나라였던 거죠. 그 50개가 넘는, 지금 이제 50개가 넘죠. 그 주가 이 소위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은 뭔가 하면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고,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소위 지자체, 그러니까 주정부, 한 주도 있고, 그 다음에 주 밑에 더 낮은 단위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단위는 그 카운티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카운티. 우리나라가 몇천 조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시티가 있고, 그러니까 주 내에서도 또 지자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그 지역별로 뭔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에서 발행,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강원도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또는 춘천시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채, 강원도와 춘천시가 발행하는 등등의 지방채를 다 합친 것이 이렇다. 이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보다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만 가장,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부도 확률로 봐가지고 이자율이 가장 낮은 채권은 미국 정부 채권입니다. 소위 T빌이죠. T빌인데, 미국 지자체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이 더 낮다,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것은 거기다가 플러스 세금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연방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자율이 더 낮죠. 그래서 뭐 많은 지자체,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비슷한 정도의 신용도, 큰 차이가 없는 신용도를 가진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 국채보다 이자율이 더 낮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미국 그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미국의 두 개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제일 낮은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밑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초록색과 연두색 중에서 어떤 게 더 밑에 있느냐? 연두색이 더 밑에 있는 이유는 여기는 세금 요인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자율의 위험 구조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개씩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두 개, 연두색, 초록색보다 빨간색, 이 하늘색이 더 높다라는 것은, 이 빨간색은
회사채, 기업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위에 두 개는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부도 확률이 정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 있다. 거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부도 확률이 위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구나 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 내에서도 회사 간의 차이가 나죠. 뭐 안전한 회사, 튼튼한 회사와 그 다음에 조금 뭐 불안정한 회사, 뭐 경력이 덜 된 회사,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에 빨간 거는 트리플 A 등급 회사입니다. 트리플 A 등급이라 그러면 신용도가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물론 트리플 A도 트리플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있는 등급도 있고 그냥 트리플 A 등급만 있는 그걸 세 개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 가장 신용도가 높은 회사, 부도 확률이 가장 낮은 회사, 채무 불이행 확률이 가장 낮은 회사의 등급을 트리플 A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하늘색은 트리플 B가 아니라 BAA 등급입니다. BAA 등급. BAA 등급이라는 것은 뭐 다음에 바로 곧 나오지만 이 보통 투자하는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채권입니다. 보통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인데 뭐 물론 그까지 가지는 않지만 보통 투자하는 채권 중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채권입니다. 전체 등급 중에서는 중간 정도, 중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A를 벗어나면 나머지는 다 A로 시작하는 등급이 여러 개 있습니다. A, 트리플 A, ABB, 뭐 AAB, 그 다음에 뭐 AB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다음 B로 넘어오면 처음인 트리플 BAA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보통 이제 많이 투자하는 채권인데 이거 이자율이 그냥 여기서는 여기 비해가 빨간 것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차이는 소위 채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뭐 이거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라서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가 난다. 또는 세금 부과에 따라서 이자율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뭐 유동성은 잘 안 보이지만 유동성도 굳이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또는 뭐 그걸 합쳐가 이야기하면 실제 이제 이 간격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간격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때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1930년대 초에 보면 빨간 거하고 하늘색의 차이가 이거는 빨간 거는 한 5%인데 하늘색은 거의 12%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차가 나죠. 그러다가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1%도 채 안 납니다. 뭐 아주 경제가 불황이 아니고 경제가 호황이다 그러면 뭐 한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걸 우리가 50bp라고 하는데 베이스 포인트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는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대부분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불가피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아야 될 전화라서 조심히 되는데 예 교수님. 예,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저 12시에 맞춰가지고 12시부터 예, 그 이후에 전화하시면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오후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이가 심하게 나죠. 심하게 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왜 심하게 나느냐? 이 대부분 이제 경기가 나쁠 때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부도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좋은 회사보다 나쁜 회사의 부도확률이 확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회사에 비례해가지고 다 망하는 건 아니죠. 약한 데부터 망하는 겁니다. 약한 데부터.
약한 데부터라는 것은 트리플 A 등급은 망하진 않죠. 망하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B자 붙은 회사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가 좋다 그러면 등급 차이가 없어요. 거의 안 납니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경기가 나쁠수록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 이 격차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또 요인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 지금 다 장기 채권만 봤는데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위험, 세금 부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이자율이 달라지더라. 가격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 즉 이자율이 다르더라. 라는 것을 일단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씩 이야기해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것은 채권의 발행자가 이자 또는 액면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다. 그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험, 소위 부도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힌 대로 이자를 내고 만기 때 원금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채무 불이행 위험 발생 사건은 러시아 채권이죠. 러시아 채권인데 러시아 국채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가장 러시아에서 이 신용도가 높은 채권인데 지금 이제 완전 채무 불이행 위험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까지는 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급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위 이제 러시아의 전쟁 발발에 대한 제재로서 러시아가 소위 미국 관련, 유럽 관련, 소위 그 동맹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죠. 근데 채권은, 그러니까 채권이 뭔가 하면 루블화 채권이 아니라 달러로 발행된 채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달러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다른 목적으로 발행은 하는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할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4월 달에도 이자는 3월 달에도 이자는 지급했습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놨는데 조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그 보류마저도 4월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자 지급에 대한 그 채널 사용도 금지시킨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소위 제노사이드와 비슷한 정도의 학살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추가 제재인 셈이죠. 추가 제재로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달러를 통해 가지고 은행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거죠. 이자 지급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한 3, 4위 정도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달러가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 어카운트에 가 있고 그 돈을 인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당장에 3월달부터 루블화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면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이제는 거의 완전히 디폴트 상태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게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자, 그런 채무 불이행 위험을 본다 그러면 아마 모든 채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재무성 장기 채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 또는 가장 낮은 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 낮은 채권으로 보죠. 없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없을 수가 있죠. 물론 정부가 망한다 그러면 그건 딴 문제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국가가 안 망한다 그러면 최소한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국 화폐 단위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디폴트 위험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 위험이 없는 겁니다. 안 되면 한국은행 돈에서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말을 안 듣다 그러면 팔을 비틀어가, 그때 되면 팔을 비틀어 가지고 찍어내겠죠.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국채 중에서도 자국 화폐 단위가 아니라 외국 화폐 단위로 발생될 경우에는 외화가 없다 그러면 디폴트가 생기는 거죠. 조금 전에 러시아 루블, 러시아가 발행한 달러 베이스 채권이죠. 루블은 러시아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달러는 없죠. 그걸 환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이제 부채 때문에 위험, 부도 위험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부도가, 그러니까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겠지. 그러면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거의 300%가 됩니다. 뭐 엄청나죠. 미국이 100%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50%, 60%좀 갔나? 뭐 이정권 초기에는 40%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여전히 딴 나라보다 낫다라고 지금 낮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뭐 괜찮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은 엄청난 부채인데 보통 나라 같으면 저 정도 숫자라 그러면 그 금융위기가 나도 몇 번 나야 됩니다. 한 200%만 넘으면 그때부터 선제국부터 금융위기 발생 예상국이라 보는 거죠. 근데 일본은 금융위기가 발생 안 한 이유는,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그만큼 많이 낮은 등급을 안 매기는 이유는 그 국가 부채가 대부분 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내,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 일본 국채는 대부분 예나 채권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더 찍어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부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부도가 안 나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이제 한계는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 얼마나 발행해도 관계없죠. 미국은 외화가 없죠. 자국 달러가 세계통화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아무런 높아도 기술적으로 부도는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당장 미국 채권에 대한 신용도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부도까지 안 가더라도 뭐 그전에 훨씬 더 엄청난 피해를 보긴 되겠죠. 자, 채무불이행 위험 제일 낮은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봐서 미국 정성 채권이다. 정성 채권. 이자율은 미국 지방채가 더 낮지만 그건 거기다 세금 요인이 더했을 따름이고, 부도 위험은 미국 정부가 제일 낮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봐가지고는 미국 정부성 채권이 가장 안전하거나 아니면 가장 이자율이 낮은 등급으로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미국, 그러니까 아까 지방채가 있었는데 미국 지방채, 주정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도도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지자체의 대표적인 부도가 오렌지 카운티 디폴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아까 카운티가 주보다 바로 다음 단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가 뭔가 하면 카운티 수십 개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LA 근처, LA를 끼고 있는 카운티입니다. LA에 접하고 있는 카운티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부촌이죠. 굉장히 부촌인데 그 부촌이 지자체가 디폴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이제 그 왜 부도가 났냐 그러면 워낙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이 기후가 좋다는 게 겨울이 안 춥죠. 1년 내내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고 거의 반사막성 기후인데, 그게 왜 좋냐 그러면 이 건조하면 노인들한테 신경통도 없고 살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호수 근처, 물 근처 그런 걸 좋아하지만, 호수 근처를 좋아하지만 그런 데는 습기가 높은 데 가면 노인들이 있으면 내 팔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렇습니다. 신경통이 더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햇빛 좋고 그런 드라이한 데는 뭔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이 은퇴해가지고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또 부자 지자체가 되니까 그 소위 사회복지제도 잘 돼 있죠. 노인들이 오면 노인들한테 뭐 공짜로 많이 해주고 뭐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사회복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많은 은퇴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은 LA 시내에 있죠. 시내에 있고 은퇴할 때만 오렌지 카운티로 외곽으로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기존 세금 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자체도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에서는 뭐 국채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자체 부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이제 지자체 부도 리스트, 부도 가능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뭐 인천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도 하나였습니다. 강원도도 알펜시아 때문에. 또는 강원도 내에서 뭐 저기 태백은 오토 리조트 해가지고 뭐 이 군 재정에 엄청난 돈을 날렸죠. 그 다음에 영월도 동강시스타라는 리조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거의 뭐 디폴트 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부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잘못 사업을 하면 이제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자체에서는 답답했겠죠. 왜 지자체에서 사람이 계속 빠져나오고 뭐 번들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 좋은 리조트 만들어 가지고 사람 관광객에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민간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이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소위 이 끌어들일 유인이 없고 끌어들일 뭐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뭘 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걷는 길을 만든다든지 관광 자원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광 자원 만드는 것보다도 와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걸 이렇게 거기다가 뭔가 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가 불가능했던 거죠. 유지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업을 벌여가지고 거의 돈을 날린 셈이죠. 뭐 강원도도 뭐 올림픽 주최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대형 평창에 리조트를 지었다가 뭔가 하면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날리고 지금 민간에다가 팔았죠.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민간에다가 겨우겨우 팔았습니다. 자, 뭐, 그 지자체 디폴트 이야기고.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 간의 이 절차가 난다. 채무 불이행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더 낮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 이자율 차이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위험 프리미엄.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의 이자율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의 이자율 간 스프레드라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 우리가 미국 TB를 사용합니다. 미국 TB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불해야 될 이자율인 거죠. 모든 채권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거보다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부분은, 만기가 동일한 채권인데도 더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부분은 이 채권 발행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웃돈을 준 것이다. 웃돈만큼이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의 이자율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 간의 이자율 간 스프레드. 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또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 위험 프리미엄은 이걸 가지고 국채 간의 위험 프리미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이자율이 제일 낮다 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남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 위험 정도로 봐가지고는 이자율이 제일 낮은 요인이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지방채는 빼더라도,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비교할 때도 모든 국가 중에서도 뭐 시장에서 미국 재보성 T비리 이자율이 제일 낮습니다. 대부분 제일 낮습니다. 대부분 제일 낮죠.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이자율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높죠. 나라별로 이자율이 차이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도 있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발행한 미국 그 달러 베이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고. 즉, 나라별로 채권에 대해서도 이 위험 프리미엄이 있고, 그거는 그 나라의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대비해가지고 더 높은 소소의 채무 불이행 위험.
물론 자국화로 발행이 된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했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달러로 발행한 채권들 간에 그런 차이가 나죠. 그게 뭔가 하면 종종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리랑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에서 발행했던 우리나라 정부의 달러 베이스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의 아리랑 본드의 위험 프리미엄이 뭐 이번에 30bp였다. 뭐 27bp였다. 라는 뉴스 기사가 납니다. 27bp였다 그러면 미국 T빌에 비해서 이자율이 0.27%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BP는 베이스 포인트인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0점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0이 많이 붙으면 보기도 흉측하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100분의 1이 그러니까 그 100bp가 1%로 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0.27bp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0.27%죠. 0.27%. 이자율이 미국 국채보다 0.27% 더 높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격차가 낮은 겁니다. 격차가 낮은 것이고 그 격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채가 미국하고 그런데 이 격차가 뭔가 하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낮다는 거죠. 일본은 경제력은 아직도 우리보다 셉니다.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러나 뭔가 하면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부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뭐 중국은 여러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도 뭐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국가 단위당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이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 가지고 뭐 시장에 항상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그 보험까지도 판매합니다. 보험. 그러니까 그만큼을 뭔가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죠. 부도가 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그 소위 그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이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바로 그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 실시간으로 보험료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커진다 그러면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에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많은 프리미엄을 내야 되고, 이게 낮아진다 그러면 부도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통해 가지고 소위 해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위험 프리미엄은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낮은 채권하고의 이자율 차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일 만기. 자,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 채권마다 상이하게 변하는 형태를 전형적인 형태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전형적인 회사채 시장하고 국채 시장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단계 처음에 이제 시작점은 둘 다 요 점입니다. 파란 하늘색 점이고. 그래서 요게 균형이고 회사 시장의 균형이 이거고 가격이 P1C고 국채 시장에서도 균형이 이 파란 하늘색 이 점이고 가격이 P1T입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했다. 아니면 더 쉽게 경기가 리세션으로 접어들었다. 경기가 나빠졌다.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아주 흔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충격입니다. 경기가 아니면 뭐 전쟁이 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다. 이런 겁니다. 이런 충격이 발생하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회사채 시장에서 당장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자, 러시아 발행한 채권들은 국채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정부가 러시아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뜨거워 그러면서 다들 팍팍합니다. 그 다음 뭔가 러시아하고 사업 많이 하는 회사들 기업 채권을 파는 거죠. 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등등 많은 부분에서 뭔가 하면 이 충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때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수요,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죠. 수요가 떨어지면, 수요가 줄게 되면 그때는 균형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이 균형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소위 이 채권으로 번 이자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죠? 경기가 나빠지면 소위 부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진다. 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국채시장에서는 딱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제시장에서는 딱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채권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 여기서 러시아나 러시아 관련 전쟁 관련 채권들을 판 이 금융기관들에서,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판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는 거죠. 위험이 높아진 채권을 팔아버리고 뭔가 하면 다른 채권으로 보통 대체를 하는 겁니다. 많은 그 펀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 룰이 있습니다. 채권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등등. 우리나라에서 펀드도 대부분 그렇죠. 그럼 뭔가 하면 이게 위험해서 이 채권을 털려고 그러면 다른 채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회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물론 이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뭐 러시아 채권, 러시아 기업 채권, 러시아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채권, 관계 있는 나라 기업들의 채권부터가 줄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권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줄는 반면에 그것을 판 돈 가지고는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대체를 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미국 균형점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새로운 균형은 이점이 되죠. 그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뭐 우리 애가 나한테 그런 뭐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뭔가 미국 달러는 언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나빠지고 언제 좋아지냐고. 항상 좋아지는 영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채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채는 뭔가 하면 항상 이자율이 떨어지는 요인인 겁니다. 좋아도 떨어지고 나빠도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뭔가 하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 국채.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도, 좋아도 가격이 오르고 나빠도 회사채를 기피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느는 거죠. 그럼 가격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에 그런 게 나오죠. 오늘 미국 국채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뭐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서 미국 국채 이자율이 떨어졌다. 미국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게 있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에 따라 가지고도 이렇게 물론 다르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아까 말한 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요 반대 요인에 따라 가지고 뭔가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기가 확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하면 이 회사채가 수익률이 그래도 더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더 높으니까, 대신에 이제 부도 위험은 다들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이자율 낮은 여기 이거는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뭔가 하면 올라가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채권이 항상 뭔가 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지는 않은데, 이런 대별적인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반대되는 이 방향, 이런 게 발견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것이 채권에 대해 모든 채권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아까 앞에 5장에서 설명한 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뭔가 하면 이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증가했을 때는 우리가 정반대로 움직이게 하죠.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늘면서.
그럼으로써 어떤 충격에 따라서 채권별로 가격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자율이 다르게 움직이죠. 자, 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 가지고 아까 트리플 A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등급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 3대 신용 평가,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개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신문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두 개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무디스 앤드 S&P 이거는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피치는 영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소위 채권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왜 누구한테 하느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할 회사들이 여기 가서 돈을 내고 그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찍어놔야지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채권마다 그 회사의 디테일을 속속들이 다 분석하지 못하죠.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등급을 보고 채권을 투자하냐 안 하냐 판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분석을 해주는 그 비용으로 돈을 내고 이 분석을 해서 등급을 줍니다. 그 등급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트리플 A죠. A 3개고, 그 다음에 더블 A가 3개입니다. 3개인데, 뭐, 회사마다 조금 등급은 다르게 합니다. 뭐 S&P 피치는 다 대문자만 쓰죠. 대문자만 쓰는데, 무디스는 뭐 영어 표현에 조금 더, 뭐, 원칙론적인 회사가 되가 그런지, 원래 첫째는 대문자고 둘째부터는 뭐 소문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좀 독특하죠. 그래서 트리플 A인데도 불구하고 대문자 A에 소문자 A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급 3개는 2에서 4는 다 더블 A입니다. 더블 A인데 그 중에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기도 하고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 6, 7은 1, 2, 3, 4, 5, 6, 7은 뭔가 하면 싱글 A라고 하죠. A 하나인데 이것도 1, 2, 3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뭐 제로 넣고 넛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넛 마이너스 플러스 넛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죠. 그러니까 B.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 B로 합니다. 그래서 B 트리플 B 이것도 3등급. 그 다음에 더블 B 3등급. 그 다음에 싱글 B 3등급. 그 다음에 트리플 C, 그 다음에 C 등급입니다. C 등급인데, 얘는 CA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냥 트리플 C입니다. C 등급을 하는데, 뭐 이렇게 등급이 조금은 달라지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등급이 있고, 여기는 트리플 C 3개밖에 없고, 여기는 트리플 C 하나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D로 갑니다. 이 밑에 가면 그냥 별 차이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이제 등급 설명을 보면 트리플 A는 가장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 부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채권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A도 최고 등급 안정성이다. 최고 등급의 안정성이다. 그 다음에 싱글 A도 안정적이다. 상위 중간 등급이다. 상위 중간 등급. 그 다음 B부터는 이제 뭐 중간도 안 되는 거죠. 중간. 그러니까 요걸 중간 등급인데 트리플 싱글 A하고 트리플 B가 중간 등급인데 상위 하위가 되는 거죠. B에 트리플 B까지가 사실은 투자 등급입니다. 투자 등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비투자 등급이죠.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부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용어를 쓰기가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씁니다.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또는 투기적이다. 투기적이라는 것이 더 나쁜 용어라는 이야기다. 부도환율이 더 높다는 것을 투기적으로 스펙큘리티브 그 등급이라는 것은 더 부도환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투기적 등급, 그 다음에 상당히 위험한 등급, 불량 등급, 채무 불이행 예견 등급, 채무 불이행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브라 국채가 지금 C로 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예견 등급으로 갔죠. 예견 등급으로 갔는데 뭐 곧 뭐 여기서 피치에서 D로 내릴지 모르겠죠. 이제 채무 불이행 발생하면 그거 바로 D입니다. 또는 뭐 중국의 흥다 에버그랜드 등급도 에버그랜드 그 회사도 뭔가 하면 그런 이 채무 불이행 등급까지 갔었죠.
얼마 전까지는 채무불이행 예견 등급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채무불이행이 됐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회사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보고 보통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진 채권은 항상 양의 위험 프리미엄을 가지고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는 위험 프리미엄을 증가시킨다.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진 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거 트리플 A 밑에 있는 모든 겁니다. 모든 거는 당연히 트리플 A보다 더 이자율이 높겠죠. 그 높은 부분을 트리플 A하고 차이를 우리가 양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위험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는 당연히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용평가 회사에서 등급을 낮추고, 등급을 낮추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따라서 줄줄줄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금융위기 때 보겠지만 이 그레이딩 컴퍼니에 대해 가지고 비판은 굉장히 많죠. 채무불이행, 이 채권 평가 회사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평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러면 채권 발행자한테 돈을 받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의 돈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투자한 사람이 돈을 안 떼이게 한다 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하는데, 투자자가 아니라 뭔가 하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레이딩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평가가 뭐 신뢰성이 낮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뭔가 하면 이제 이러고 나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왜 신용평가가 그렇게 높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발행 당시에 뭔가 하면 한번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나는데 그 뒤에 어떤 요인에 따라 변화하면 그때그때마다 재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평가해 가지고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채권평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낮추겠다 했을 경우에 뒷감당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금융위기가 터졌다. 채권평가기관에서 등급을 낮춰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생겼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졌는데 이제 이 두드릴 수 있는 샌드박스가 하나 생긴 거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는 채권평가기관에서 우리 등급을 낮춰가지고 우리나라가 부도가 됐다. 라고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다들. 이제 그런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이 회사들을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아마 한 톨도 없지만,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이제 구조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금방 이제 평가를 바꾸죠. 물론 이제 채권평가기관은 개별 채권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나라 채권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나라 정부의 채권부터 먼저 평가해야지 거기서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대한 평가는 항상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사태는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당장에 채권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다운그레이딩을 시킨 거죠. 자, 이게 이제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등급 평가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두 가지. 이자율의 위험 구조에 대해서 남은 두 가지가 유동성과 소득세 부과 여부죠. 유동성은 뭐 실제 이제 뚜렷하게 이제 데이터로 보여지기는 좀 그렇지만 뭐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대적 용이성,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쉽게 팔리는 겁니다. 쉽게 팔 수 있다. 큰 비용 안 내고 쉽게 팔 수 있으면 그게 유동성이 높은 겁니다. 즉 채권의 매도 비용이 낮은 경우, 낮고 채권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야지 쉽게 팔 수 있는 거죠. 아주 희귀한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 팔라 그러면 잘 안 팔리죠. 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많이 거래되는
그런 채권이 유동성이 높은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채 같은 게 당연히 유동성이 제일 높죠. 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채권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 최대 빚쟁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동성이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적대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뭐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인다고 줄인데도 불구하고 다 줄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컬 그 테이블에서 우리 봤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보다 미국 지방채의 이자율이 더 낮게, 역사적으로 더 낮게 다 형성되더라. 그것은 세금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방채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연방소득세 부과가 면제되어 있다.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소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이 발행하는데 중앙이 왜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냐? 우리 못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없죠. 그래서 더 이자율이 낮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채권마다 이자율이 다르게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충격에 대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 만기는 다 동일한 채권간에서. 자, 이게 이자율의 기한구조. 뭐 이것도 이제 하나 더 설명하죠. 그 세금 문제. 아까 이제 지방채가 이자율이 더 낮게 됐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 그러니까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뭐 동일하게 국채하고 동일한 세금 제도였다.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는 연방정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이 연방 채권, 그러니까 미국 T빌에 대한 수요는 더 줄게 되죠. 그러니까 T빌에 대한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높으니까 수요는 줄게 되고, 반대로 세금이 낮은 지방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 이야기는 지방채 이자율이 더 낮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방채에 대한 이자율은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설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세금 부과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한 P1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방채는 이자율이 더 낮아지는, 즉 가격이 더 오르는 이렇게 되고, 미국 T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즉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 차이가 이런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죠. 즉 어떤 한 충격이 생겼다. 그 충격이 모든 채권에 대해 가지고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아까 본 바와 같이 경기 침체도 국채하고 회사채 간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전쟁이 발생해도 지금 전쟁 요인보다는 미국 금융정책의 요인이 더 크지만, 그게 없었다 그러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채권 시장에는 미국 국채 이자율은 더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상이 이자율의 위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동일한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뭐 충격이 발생해도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각 요인별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위 부도확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 정도 또는 유동성, 세금, 이런 대표적인 세 개의 요인에 따라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더 조금 전문적이고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 신문에 더 많이 등장하는, 요즘 금융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자율의 기간구조는 텀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간을 텀, TRM이라고 그러고 구조가 스트럭처죠. 그죠? 텀 스트럭처. 이자율의 기간구조. 동일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을 가지는 채권들인데,
잔존 만기만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서로 이 만기마다 다른 채권 간의 이자율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만기가 높으면 이자율이 높냐 낮냐. 체계적이냐 체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위험 구조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 다 동일한데 단 하나 다른 것은 잔존 만기만 다른 채권이다. 그런 채권 간에서 이자율 차이가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볼 이자율의 기간 구조입니다. 자, 실제 이제 위험 구조가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채는 그런 게 없어요. 동일한 회사가 여러 만기 채권 발행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자율의 위험 구조를 설명하는 그래프는 국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이제 만기, 여러 만기별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발행 주체도 같아야 되는 거죠. 발행 주체가 같아야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채만 하지 지방채도 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다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인데 3개월 만기 채권 단기, 그 다음에 3에서 5년 만기 채권, 이거 중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을 넘으면 장기라고 합니다. 더 훨씬 넘어서 20년 만기 채권. 이 가격도, 이자율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데일리 평균 해가지고, 이거는 월간 자를 겁니다. 연간이 아니라 월간 자를 겁니다. 연간인지 월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이터는 데일리, 매일 일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평균을 한 거죠. 자, 그 대략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모양이냐 라고 보면 제일 밑에 연두색이 깔려 있다. 그죠? 연두색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빨간색이 같기도 하다. 예, 그럼 왜 같기도 하냐 그러면 이쪽에는 좀 섞여 있어가지고 뒤에 보이고 잘 안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또렷하죠. 제일 위가 빨간색이 또렷하죠. 물론 이제 아주 일부 시점에서는 다르지만 제일 위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제일 밑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는 좀 뚜렷한 형태고 이쪽도 그 비슷하죠. 그 비슷한데 뭐 요 두 개는 차이가 격차가 많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대략은 그렇고 그러나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때에 따라 가지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뒤집히기도 하죠. 자, 뭐 대표적으로 뒤집힌 경우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경우죠. 뭐 같이 떡이 됐다든지 아니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하늘색보다는 연두색이 더 높아 있죠. 그럼 확실히 뒤집힌 겁니다. 연두색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뭔가 하면 단기채가 장기채보다는 이자율이 더 낮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쭉 같이 가죠. 쭉 같이 가는 그런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뭐 물론 그 간격도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순서가 뒤집히기도 하더라. 여기에서는 완전히 뒤집히죠. 그죠? 뒤집히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동반 변화는 맞죠.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이 큰 충격에도 그렇고 뭐 작은 충격에도 그렇고 뭐 요런 충격에도 그렇죠. 요런 충격에도. 물론 떨어질 때의 폭이 뭔가 하면 초록색이 연두색이 제일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단기체일수록 반응이 더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장기체는 반응이 좀 더 둔하더라. 뭐 그런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또 뭐 여기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함께 움직인다.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이자율이 더 낮더라.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경우에는 그게 뒤집히기도 하더라. 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이 패턴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설명을 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패턴을 우리가 이론 모형으로 설명하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 곡선을 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한 포인트, 한 시점에서 수익률 곡선을 그립니다.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은 동일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을 가지는 채권들의 만기별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린 곡선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이죠. 어쨌든 만기별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렸기 때문에 X축에는 만기입니다. 만기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기별이 쭉 나오고 수직축에는 그 채권별 소위 이자율을 냅니다. 이자율을 가지고 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만기별 채권을 점으로 찍습니다. 만기별 채권의 수익률을 점으로 찍었는데 그 점으로 찍은 뒤에 그 점을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수익률 곡선입니다. 근데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지금 앞에 그림에서 봤죠. 장기가 제일 위에, 빨간 게 제일 위에 있고 단기, 중기는 중간에 있고 단기는 제일 밑에 있다.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수익률 커브는 우상향한다 라는 것이 아니 일반입니다. 일반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날에는 보면 수평인 경우도 있어요. 장단기 이자율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드 커브는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인버티드라고 합니다. 역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 곡선이 뒤집어졌다. 최근 신문에 많이 등장한 용어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R의 습격이다. R이라는 것이 리세션.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황이 닥칠 것이다. 소위 오면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조를 나타내는 이 현상이다. 라고 지금 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하향하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더 낮다라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예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현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지난주에 이게 발생했고 뭐 한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잠시 생겼는데 이제 R의 위험을 물론 지금 충분히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건 맞죠. 맞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한때는 또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해야 될 것을 다시 아까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토리컬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팩트 1, 사실 1.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움직였다. 즉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감도는 다르겠지만 방향은 대부분 같이 움직이더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 기울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경우 단기가 제일 낮고 장기가 제일 높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수익률 그래프가 아주 일반적인 형태다 라는 것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또 있었죠.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수익률 곡선은 거의 언제나 우상향하더라. 대부분 경우는 우상향이죠. 우상향인데 종종 이렇게 역전되기도 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서 우리 발견한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 팩트를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해내겠습니다. 기대 이론,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론이고, 이게 이제 일드 커브에 대한 가장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이게 채권 가격 설정 모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채권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소위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로 할인해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근데 이 기대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실 1과 사실 2는 설명하지만 사실 3이 설명이 안 돼요. 뒤집어지는 경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대 이론은 항상 뭔가 하면 체계적인 관계, 동반 움직임 그런 건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관계가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뒤집어진 경우를 설명 못하더라. 이게 하나의 양점이고, 그 다음에 분할 시장 이론을 그 다음에 배울 건데 이거는 뭐 뒤집어진 경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시장이 분할돼 가지고 지멋대로 움직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왜 같이 움직이느냐? 또 그건 설명 못하죠. 지멋대로 움직이는 특별한 경우는 설명하더라도 대부분 경우 같이 움직이는 것, 일리는 설명을 못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이론의 또 약점이고, 장점이면 약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이걸 합친 거죠. 합친 건데, 세 가지 사실 모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 이론과 분할 시장 이론을 합쳐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그래서 이걸로서 이 관계를 우상향이 일반적이고 일더크브 우상향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종종 뒤집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